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확정됐습니다.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하게 평가받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되고 사교육 부담 가중 논란이 일었던 심화수학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신발로 부하 직원을 때리고 성희롱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합장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거액의 성금을 남기고 사라지는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24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았는데 그동안 기부한 돈은 9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 한 해에 풀뿌리 K가 전한 뉴스 가운데 시선을 끈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9일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당내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갑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비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인 위주로 구성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선 출근 첫날인 어제에 이어 이틀째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변화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며 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더 거세게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반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통합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는 가운데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직접 언론에 처음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가 야권 연대로 총선에서 압승해 윤석열 정권의 탄핵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주 진보 세력 등 야권이 뭉쳐 비례연합 정당을 건설해 탄핵 가능 의석을 확보하자고 말했습니다. 전권희 정책위원장은 검찰 독재와 거부권 통치를 중단하는 것이 전북 도민의 여망이라고 믿는다며 새로운 변화와 감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심화수학은 수능 출제 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먼저 기존 개편 시안대로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의 골자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은 모두 폐지됩니다. 특히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출제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발생하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체계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또 미적분투와 기하 등이 포함된 심화 수학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심화 수학 신설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수능 영역과 평가, 성적 제공 방식, EBS 연계 방식 등은 유지됩니다. 고교 내신은 기존 시한대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과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국교위 의결 내용을 존중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가운데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시행합니다. 이 밖에 시안에 제시됐던 체육, 예술, 과학탐구 실험, 교양 과목도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리 상승 위험까지 고려하는 새 대출 규제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박예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새 대출 규제,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다는 의미로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도입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과 혼합형 대출, 주기형 대출이 대상입니다. 또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전체 대출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합니다. 과거 5년 동안 가계대출 금리 최고치와 현 시점의 금리를 뺀 차이를 스트레스 금리로 결정하되 하한선은 1.5%로 상한선은 3%로 했습니다. 대출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 한도는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큰 만큼 도입은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엔 50%를 적용합니다. 완전 도입은 2025년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첫 적용 대상이며 내년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2025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고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에 대한 수사만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약 20분 전쯤 유서 같은 메모가 있고 차량이 없어졌다는 이 씨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씨의 장례는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실장 자택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3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와 2차례 정밀 감정에서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일부 약물 흡입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수면제로 알고 투약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혐의와는 별개로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여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3차 조사 이후엔 경찰에서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씨가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의 협박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합장 직원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순정 축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8건을 확인했는데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한 여성이 남성을 신발로 때립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이 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불을 켜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을 켜러 가는 과정 중에 뒤에서 이제 폭언을 시작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폭행 영상 공개 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장이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여러 직원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발 사안 가운데 폭행과 임금 체불을 비롯한 9건은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8건은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중앙회에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는데 노조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징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게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소한 직무 정지나 해임의 징계를. 경찰도 조합장을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조합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민주당 이원태 국회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예산 보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징벌적 주장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징액 규모를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용산의 부정적인 인식과 정부의 세수 부족,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라는 3대의 악조건 속에 협상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김제 관할을 결정했는데도 법적 권한이 없는 전라북도가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밀어붙이며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새만금 동서도로와 방파제 등을 김제 관할로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거액의 성금을 남기고 사라지는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24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기부한 돈만 9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근처 교회로 가보라는 말에 직원들은 곧장 그곳으로 찾아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원대에서 드디어 얼굴 없는 천사가 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나와가지고 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제 A4 빈 박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천사님이 오신 걸 확인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 주민센터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교회에 기부금을 두고 갔습니다. 기부금은 행인들 눈에 띄지 않게 입간판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5만 원짜리 다발과 돼지 저금통,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고 적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천사가 남긴 돈은 모두 8,006만 3,980원.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2000년 한 초등학생에게 부탁해 58만 4천 원을 기부한 걸 시작으로 2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부한 돈만 9억 6천여만 원. 천사의 뜻대로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썼습니다. 6,500여 가구, 학생 15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천사가 내민 온정이 돌고 돌아 그에게도 닿길 기원합니다. 너무 도와주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정성을 들인 게 이렇게 항상 건강하시고 영원토록 건강하고 이게 재미있는 일만 하시다가 올 한 해도 고생했고 감사하다며 남기고 간 천사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2조 1,0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10% 늘어난 규모로 문화 관광 분야에 1,400억 원, 경제 산업 분야에 8,200억 원, 광역 도시 3,800억 원 등이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드론 핵심 기술 개발 기반 구축에 30억 원, 탄소 소재 의료기기 개발 9억 원 등 신규 사업을 위한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연말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보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배관을 해체하다 황인이 유출돼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OCI 군산공장. 불과 보름 전엔 질산 폐기물이 흘러나와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배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된 아이스팩 제조 공장. 5년 전에도 2차례나 같은 사고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시험 가동하던 공장에서 염소가 유출된 2차 전지 소재 업체 천보 BLS에선 한 달여 만에 용기 폭발로 화학물질이 새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스 누출 관련해서는 그 라인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났고 가동 동시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5년 전북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58건. 올해만 11건에 달하는데 미흡한 시설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마다 들어 1,000만 톤에 육박하는 전북의 화학물질 취급량. 군산에서 사고가 잦은 건 화학공장과 취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년 전부터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권한에 한계가 있는 데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기업 발길이 잇따르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루지 않던 물질들을 새로 이제 다루다 보니까 대한 제대로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많아요. 때문에 기업 입주 심사에 앞서 새만금 개발청이 화학사고 억제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군산과 달리 전주와 완주, 익산 등은 사고 대응 계획은커녕 업체가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게 현실. 전북소방은 내년 초 특수구조대를 대응단으로 승격해 군산소방 소속이던 화학구조대를 직접 관리하고 완주에 다기능 화학차와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게 첫 번째고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한편 군산시는 화학물질 안전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공장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기술을 지원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공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개정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돼 법률 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전북특별법은 준비기간 1년을 거쳐 내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담았습니다. 다음 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환 작업 대상인 행정정보 시스템은 모두 1,338개며 전라북도, 전북도민과 관련한 데이터는 250억 건으로 추산됩니다. 시스템 전환을 마치면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부터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의 행정구역 명칭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풀뿌리 K는 올 한 해도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오늘은 올 한 해 각 지역에선 어떤 일들로 시선을 끌었는지 풀뿌리 K가 주목한 각 지역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제시민의 신문과 무주신문, 열린순창과 진안신문 동시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제 시민의 신문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성훈 취재부장님, 올해 김제에서 향토문화유산 지정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요교정사 문제에 대해서 전해주셨죠. 네, 백산면 상리에 위치한 요교정사는 김제시 출신 유재 송기면 선생이 학문을 전파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입니다. 본래 요교정사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김제시 백산면 요교마을에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요교정사의 향토문화유산 등재 이유를 놓고 서해의 혼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곳은 1956년 송기면 선생의 작고 이후 지난 1971년에 후손들이 선생의 제를 올리기 위해 만든 제각에다가 기존 요교정사의 현판을 가져다 달아놓은 곳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등재 이후 4년 가까이 요교정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시민들을 상대로 서해의 혼을 전수하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저희 김제 시민의 신문과 풀뿌리게이 보도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또 한 번 요교정사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취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문제는 풀뿌리케이에서 짚어본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이후로 김제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방송 이후에도 김제시는 요지부동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 취지는 좋았으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흐지부지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최근 후속 보도를 위해 재차 취재를 진행하자 그제서야 김제시는 요교정사의 본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현판을 옮겨 달았다면서 A4용지 4쪽 분량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만 이 문서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났을 뿐 현재까지도 제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김제시의 설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 세금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김제시의 바른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주신문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주혁 국장님. 자, 올 한 해 무주신문 기사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문제였습니다. 이게 환경 파괴와 침수 가능성 등의 요인 때문에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었는데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네,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는 무즙, 내돌이, 금강변, 하천 부지에 조성된 야생화 단지입니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7년에 사업에 착수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 뒤에 8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의 구절초와 수국 같은 20여 종의 야생화를 심고 산책길을 조성한 건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1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장 이후에도 관람객이 전혀 없는 데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무주군에서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는데 주민들 반대와 토지 이용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불거지면서 추진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여름 장마철에 침수가 반복되면서 해마다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무주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주군의회가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생태 테마파크는 지난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불어난 강물이 휩쓸고 가면서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됐습니다. 이곳이 지대가 낮은 강변으로 애초에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무주군 의회에서도 지난달 행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생태 테마파크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지를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겁니다. 무주군은 상습 침수 구역에 유채나 코스모스 같은 경관 농업을 조성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태 테마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태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열린 순창 만나보겠습니다. 최육상 국장님, 올 한 해 순창군에서는 국민들에게 아동 행복수당이 지급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순창형 아동 행복수당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보편적 복지 핵심 공약인데요. 열린순창은 최영일 군수 당선자 대담부터 시작해 아동 행복수당 지급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한 현 정부의 현금성 지원 불가 기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난항을 겪었습니다. 풀뿌리 K에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이 난항을 겪는 과정을 다루며 정부의 승인을 촉구했었는데요. 풀뿌리 K 방송 이후 순창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부터 2세에서 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추가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11월부터는 7세에서 17세 아동에게까지 아동 행복수당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럼 순창군 계획대로 모두 지급이 완료됐습니까? 순창 군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순창군 내 2세에서 17세까지 전체 대상자는 2,571명으로 파악됐는데요. 2세부터 6세는 모든 아동에게, 7세부터 17세는 다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조건부로 아동 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 관계자는 2세에서 17세까지 군내 전체 아동의 약 92%가량이 아동 행복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지급에 따라 7세에서 17세까지 약 8% 정도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수치인데요. 순창 군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한 군민은 세자녀 아동 행복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면서 양육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당초 순창 군수님 공약대로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순창군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는 지난신문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류영우 국장님. 자, 지난해에서도 올해 초중고등학교 대상자들에게 입학 축하금과 전학 장려금을 주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면서 지급이 불투명했었어요. 네, 진안군은 지난 3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입학 축하 지원 사업과 전학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진안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학 장려금은 전학 전 또는 후 6개월 이상 군의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 전학생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금은 각각 초등 3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70만 원의 입학 축하금과 전학 장려금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전입자에게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결국 입학 축하금과 전학 장려금 지급은 계속 미뤄지게 됐고, 학부모들은 이런 진안군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순창군도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진안군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진안군 입학 축하금과 전학 장려금은 진학 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됩니다.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돼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본 예산이 아닌 진안사랑 장학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됐고 12월 21일 진안사랑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과했다라면서 계좌 검증 절차를 걸쳐 12월 29일 이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학 장려금은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진안사랑 장학재단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진학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군요. 아무쪼록 행정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을 벗어나서 진안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에도 풀뿌리 K는 전국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바른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즉 5G를 쓰고 있는데요. 평균 5만 원이 넘는 기본 요금을 내는 만큼 빠른 속도를 기대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를 보니 접속 자체가 어려운 곳도 있었고 지역별로 품질 격차도 컸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서비스 음영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통신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파수 도달 범위를 보면 국토 면적의 75%에 5G망이 구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G 접속 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인 곳도 있었는데 KT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7곳, LGU+ 15곳이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은 지하철역이나 주민센터 등 주요 시설 180곳입니다. 또 5G로 자료를 내려받는 다운로드 속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4.8%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 평균 939.14Mbps로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KT와 LGU+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내려받기 속도가 대도시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읍면에서 측정한 다운로드 속도는 510.43Mbps로 서울과 6대 광역시 1035.46Mbps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5G에 연결되더라도 저속으로 서비스되는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LGU+ 13곳, SK텔레콤 10곳, KT 9곳이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기술 LTE의 경우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지난해보다 17.8%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기부는 올해 품질 평가는 서비스 음영 지역에 대한 통신사별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품질 개선이 됐는지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품질 평가 결과는 내년 초 스마트 초이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2차 전지 관련 2개 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룽 뉴에너지는 한중 합작기업을 설립한 뒤 내년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백광산업도 내년에 3천억 원을 들여 전구체와 반도체 소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했습니다. 군 장병 정신교육에 쓰이는 교재가 5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임진왜란을 설명하는 내용을 비롯해 교재 곳곳에 게재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들에게 배포 중인 교육 교재입니다. 지킬 힘이 없어 겪은 시련의 역사로 임진왜란 당시 전투 전개 과정 등이 상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병자호란 관련 지도에도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 스시마까지 나타나 있지만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신라시대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영토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장 끝단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우리 영토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국방부는 임진왜란을 포함해 호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독도가 관련이 적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었을 때 대항하는 항전들의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을 한 겁니다.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정신교육 교재를 가지고 군인들을 교육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전량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4만 부 인쇄해 군 부대에 배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지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올 한 해 61개 기업이 전라북도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식품 기업이 각각 15개로 가장 많고 기계 금속 기업 12개, 자동차 기업 8개 순입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 금액은 10조 3천억 원이고 예상 고용 인원은 9,7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정기적으로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을 찾아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기업 현황도 살필 계획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원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전주 지역의 폭력 조직원인 20대 1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함께 범행한 8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 교사를 입건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모두 6명이고 학부모들이 한 달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가게는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가 2,600만 원가량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누그러지고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오염물질이 쌓인 데다 중국발 먼지도 유입돼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야겠고요. 여전히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빙판길 사고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주가 0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장수 등 동부 지역은 아침에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비교적 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엔 아침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김제가 영하 1도, 부안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김제가 7도, 부안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무주와 진안, 장수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최고 1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먼지는 주말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